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한민국 상공을 뒤덮었던 북한의 오물풍선이 내일 또 날아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내일 오전부터 북풍,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풍향이 바뀌다 보니 이 북한의 살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제 격추보다는 추적과 회수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 발견하실 경우 만지시진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북한은 사흘째 GPS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북한이 내일 또다시 우리 측으로 오물풍선을 날려보낼 수 있다고 우리 군이 경고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북풍이 예보되고 있다며 풍선 부양이 예상돼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풍선 살포에 필요한 장비나 차량 등이 포착된 것은 아니지만 풍선을 띄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만큼 바람 방향만 맞으면 언제든 띄울 수 있다고 판단해 사전 주의를 당부한 겁니다. 풍향은 내일 오전 9시쯤 북서풍으로 바뀌어 모레 오후 2시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시민들의 활동이 많은 낮에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보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풍선을 목격할 경우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접촉은 자제하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번과 같이 풍선을 격추하지 않고 감시와 추적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우리 탄이 MDL 이북으로 월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북한의 GPS 공격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북도서에 집중해 교란 전파를 발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장 위치도 못 찾고 배 위치도 잘 못 찾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깜깜해져 버린 거죠. 뭐. 공격이 시작된 그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우리 선박 피해 신고는 총 666건 접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북한은 오늘 보란 듯이 어제 쏜 방사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18대를 일제히 발사했는데 이 방사포 사거리는 400km, 우리 남한을 겨냥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 사격 명령을 내리면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발사관 6개와 4개짜리 초대형 방사포를 실은 차량 18대가 활주로에 도열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격 명령에 미사일 총국장이 무전으로 지시하자 일제히 미사일이 솟구쳐 오릅니다. 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이 터지는 속에 괴력을 자랑하며 선멸의 불줄기들이 조국의 푸른 하늘에 우리의 주권 사수 의지, 대적 대응 의지를 뚜렷이 새겼습니다. 북한이 어제 김 위원장의 지도로 위력 시위 사격을 진행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며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의 대북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개 대대가 가진 발사 차량 18대를 총동원해 북한이 가능한 최대 화력을 과시하며 우리를 겨냥한 위협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 발을 동시에 가지고 해서 일대를 초토화시킨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특히 서부 국경지대를 관할하는 포부대가 사격을 실시했다는 면에서 서해 NLL 일대에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서해 NLL을 무력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발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경비정이 그 월선을 해가면서 우리 측의 반응을 또 볼 수도 있고. 실제 북한 국방성은 지난 26일 우리나라가 해상 국경 침범을 빈번히 하고 있다며 어느 순간에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최상명 사건 속보로 이어갑니다. 지난해 8월 2일에 공수처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날입니다. 그래서 박 단장이 항명죄로 입건된 날이기도 하죠. 군 검찰은 이날 박 단장이 이첩한 조사 보고서를 바로 회수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바로 그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게 드러나면서 그 통화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측이 말하는 통화 내용이 서로 미묘하게 다릅니다. 박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이 통화는 총 3번, 18분 40초 동안 이뤄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세 차례 통화 모두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며 우즈베키스탄 방산 국방 협력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해선 이미 실무진 선에서 모든 조치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 설명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언급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12시 43분 걸려온 두 번째 통화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합니다. 12시 57분 걸려온 세 번째 통화는 1분 남짓이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최상병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추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항명 지시를 한 뒤 18분 통화를 했는데 만약 알았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단장 측도 항명 수사 지시 전후에 이루어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이 대통령 수사 개입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원입니다. 방금 보신 지난해 8월 2일 지금까지는 박정훈 단장이 경찰이 보낸 사건 기록을 회수한 건 군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 했었는데요. 국방부 수뇌부라 할 수 있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찰과 군 검찰과 그날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면서 국방부 개입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좌영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지난해 8월 2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 50분 경북청 수사부장 노모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2시 40분엔 김동혁 군 검찰단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최상병 기록 회수를 위해 출발했고 4시 50분쯤엔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7시 20분 군 검찰단은 사건 기록을 회수합니다. 통화 기록은 전화를 한 사실만 증명되고 대화 내용을 추론할 근거로 직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 이후 사건 기록이 회수된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과 유재은 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대통령실은 최상병 사건 관련 대화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시원 비서관님이랑 통화하신 건 인정하시나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록 회수 지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거 맞나요? 공수처는 지난달 유 관리관을 2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유 관리관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실무진들을 불러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좌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아침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이란 단어가 9번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원구성 협상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6월 7일에는 개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전 지도부 회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또다시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국가 전복 세력이냐는 여당 비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상기시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당이 국민의힘 아버지 당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탄핵에 동조했던 것은 국민의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호적 이름 바꾼다고 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국민의힘입니다.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에서만 탄핵은 9차례 언급됐습니다. 당론 발의 1호인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한 번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또 일어나면 저는 탄핵하자고 할 겁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라고 원내대표에게 지시했습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요구하며 버틸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라도 개원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룹니까? 그게 어디 법입니까?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원내 협상에 왜 이야기하냐며 그래서 이재명 1인 체제라고 걱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압박에 여당은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뭉치자는 말을 남긴 채 연찬회는 끝났는데요. 대통령의 격려 방문도 뒷말을 남겼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박 2일 워크숍에서 단합을 외쳤지만 몰아치는 거대 야당을 막아설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머릿수 가지고 지금 힘자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력으로 얼마든지 저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석을 겨우 넘긴 총선 결과에도 오히려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08석이 큰 숫자입니다. 108 이거 굉장히 큰 숫자죠. 그리고 또 우리는 여당 아닙니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참패 후 처음 열린 연찬회에서 반성, 쇄신, 혁신, 변화, 개혁이란 말은 나오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납니다.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습니다.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 대통령의 격려 방문도 뒷말을 낳았습니다. 술 마셨다고 욕은 안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천박하고 질 낮은 수준 이하입니다. 이 상황에서 술이 넘어가는 건 둘째치고 밥이 넘어가는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역대 최저,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력한 당권주자인 나경원, 안철수 의원이 불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당대회도 무기력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윤수미 기자와 열왕예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인데요. 6,292만 원. 무슨 돈입니까? 네, 위에 잘 보면 이 비행기 보이시죠? 기내식 비용만 6,292만 원이었는데요.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때 전용기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면 기내식 비용이 항공기에서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연료비와 비슷한 수준인 거죠. 상당히 많은 금액 같은데 그럼 한 끼에 얼마 쓴 거예요? 인도 갈 때 보통 이 기내식으로 밥 한 번, 간식 한 번을 주는데 항공업계는 그걸 한 끼라고 친다고 합니다. 왕복이니까 2끼, 전용기에 36명이 탑승했으니까 한 명당 한 끼에 87만 원어치를 먹은 셈입니다. 한 끼에 87만 원. 뭘 먹었을까요? 네, 메뉴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기내식을 공개한 적이 있더라고요. 전용기 기내식 메뉴는 뭔가요? 사실 이 기내식 청와대 인스타그램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삭아삭한 샐러드에 햄버거, 또 한국인의 대표 밥심인 비빔밥도 있네요. 근데 저걸로는 87만 원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용기 계약을 맺은 이 대한항공 측은 이 계약상이라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공업체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일반 비행기와 전세기가 다르긴 하지만 6,292만 원은 비상식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기내식이 전체 티켓 비용의 10%를 넘지 않는다고요. 국민의힘은 기내식 내역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체 어떤 기내식을 먹었으면 비행기 유류비와 맞먹는 혈세를 사용했느냐, 감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여사 측은 뭐라고 합니까? 네,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관계자 기내식 비용을 다른 데 쓴 게 아닌데 문제가 되냐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건희 여사가 보이는데요. 청탁의 긍정 검토. 왼쪽이 그 목사죠? 네, 화면에서 왼쪽 남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인데요. 오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김 여사에게 청탁을 했는데 그 대화 내용을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청탁도 절반은 반응이 없었고 절반은 반응이 있어서 대통령실 직원과 관계 부처 직원들까지 연결을 해주는 노력까지는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 청탁이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김 여사와 나눴다는 대화 내용이 궁금하네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네, 서울의 소리치기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미 연방의원 등 지인을 접견, 그러니까 만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김 여사는 저에 대해 악의적인 공격으로 조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 목사가 다시 한번 접견을 부탁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다고 답합니다. 검찰은 전후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만 봐서는 실제 김 여사가 뭘 했는지는 알 수는 없네요. 자, 오늘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죠. 네, 22대 문을 열자마자 검찰 시절 윤 대통령에게 맞섰던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21대 법안보다 수사 범위도, 수사 인력도 늘린 더 세진 아닙니다.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난 옆에 대통령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당선 축하난을 보냈는데요. 난들이 순환을 겪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메모지에 버립니다라고 써져 있는데 버린 거예요? 네, 김준현 조국혁신당 의원 불통령의 난을 버린다고 했고요. 같은 당 정충생 의원, 서왕진 의원에게 전달된 축하난도 이렇게 의원실 문박신세였습니다. 조국 대표도 SNS에서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당선 축하한다고 보낸 난인데 받아주지도 않네요. 네, 민주당은 받기는 했는데 살벌한 경고가 따라붙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난이 뭔 죄가 있겠냐며 버리지는 않았지만 축하를 곧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난에 물을 준 야당 의원도 있는데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대통령의 지지율도 쑥쑥 오르길 바란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난을 버린 의원들을 향해 옹졸한 정치라고 비판했는데요. 대통령의 축하난마저 순환당하는 정치 환경, 각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노소영 관장에 대한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판단에는 최태원 회장의 옥중 편지도 근거가 됐는데요. 외도와 혼외자 존재를 숨기다가 몇 가지 분명히 하고 싶다라며 아이는 나와 김희영 사이에서 태어난 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먼저 김지윤 기자입니다.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지난 2013년 법정 구속됐던 최태원 SK 회장. 구치소에서 직접 편지를 써 노소영 관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노 관장에게 라는 말로 시작해 그동안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몇 가지 사실은 분명히 해주고 싶다며 아이는 나와 김희영 사이에서 태어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2011년까지도 동거인, 혼외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노 관장이 추궁하자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수감 당시 최 회장은 노 관장의 면회 신청을 수차례 거부하기도 했는데 돌연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를 알린 겁니다. 최 회장은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해줬으니 근거 없는 추측은 주위에 말하고 다니지 말아달라며 내가 혹은 누구라도 아이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어제 이혼 소송 2심에서 결정된 위자료는 20억 원. 재판부는 선고법정에서 옥중 편지를 언급하며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제대로 털어놓지 않았고 정신적인 손해를 인정해서 위자료 산정에 고려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 관장의 두 딸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들의 신뢰를 이용했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메모였습니다. 선경 300억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 항소심에서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제출했습니다.
1998년과 1999년에 적은 걸로 보이는 두 장의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맡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동생 노재우 씨 등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고 그 사이 성경 300억이란 문구가 두 메모에 모두 있습니다. 특히 98년 메모 아래에는 맡긴 돈이라고 명확히 적어뒀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후 친인척에게 맡긴 점이 인정된 만큼 메모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송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이 지난 3월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도 입증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손 명예회장은 최종현 SK선대회장 사망 후 지난 2004년까지 SK그룹 회장으로 그룹을 경영한 인물입니다. 최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직접 성경건설 사장의 요청에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청와대에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 최태원 회장 측은 비자금 받은 대가로 어음을 준 게 아니라 퇴임 후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네. SK는 입장문에서 60 비자금 유입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SK는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에 SK빌딩에서 나가달라라는 소송을 냈죠.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어제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소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그룹 서린빌딩. 사실상 그룹 본사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빌딩 4층에 노소영 씨가 관장을 맡고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2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SK 측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며 나가달라는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SK 측에 어제 이혼 소송을 언급하며 소를 취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동거인에겐 재단을 설립해주고 노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에는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거라고 한 점을 지적한 겁니다. 어제 이혼 소송에서 완승한 노 관장 측은 SK 측이 어제 재판부의 취지를 검토해 적절히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소취하를 요구한 겁니다.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 여부는 다음 달 21일 선고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정신적 고통보다는 퇴거 요청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어도의 민희진 대표가 오늘 또 한 번 대중 앞에 섰습니다. 하이브 측이 측근들을 이사회에서 축출시키자 기자회견을 자청한 건데요. 지긋지긋하게 싸웠으니 이제 그만하자며 하이브 측에 화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오늘 임시 주주총회에서 측근을 모두 잃게 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자신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에 힘을 얻은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승소를 하고 인사를 드리게 돼서 그래도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이고요. 오늘 회견에서 가장 강조한 건 경영자로서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통상 탑 보이 밴드들이 5년 혹은 7년 만에 냈던 성과를 이제 걸그룹으로 2년 만에 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어도어의 성과는 결국 하이브에 도움이 된다며 분쟁을 그만하고 화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뭘 얻기 위한 분쟁인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격적인 화해 제안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가 그 전환점입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은 부결됐지만 측근인 2명의 이사는 해임됐습니다. 대신 하이브 측의 이사 3명이 새로 선임됐습니다. 어도어 이사회가 1대3 구도로 재편되면서
민희진 대표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된 겁니다. 당분간은 하이브 측과 불편한 동행이 이어지게 된 상황. 하이브 측은 전격 화해 제안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원용입니다. 지난번 회견이 워낙 화제가 되다 보니 오늘도 민희진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지난 회견 때와는 복장부터 어조까지 여러 가지로 달라졌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단정한 노란색 재킷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회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뵙게 돼서 민희진 신드롬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화제를 일으켰던 지난달 1회 회견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는 되게 절박한 마음에 서게 됐고 강박적으로 이런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3일 동안 옷도 못 갈아입었었고 세수도 못한 상태로 사실 나왔었. 민 대표는 가장 먼저 지난 한 달여간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울먹였습니다. 저를 모르시는데 이렇게 생면부지의 사람을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들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법원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준 판단을 내리면서 한층 마음엔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굉장히 흥분했었고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달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막말을 많이 했죠. 근데 뭐 제가 평소에 그렇게 또 막말을 하겠나요? 저도 멀쩡하게 있을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 쏟아지는 질문에도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저를 혼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최대한 한번 짧게 해볼게요. 카메라 세례에 피하기 바빴던 1차 회견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일단 대표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뉴진스와의 비전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는 민 대표. 하이브 측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서 충돌보다는 해결의 단계로 접어들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서에서 나와 오늘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강남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이 절뚝거리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사고 전 비틀거리는 모습이 음주 때문이 아니라 원래 걸음걸이라고 했었죠. 이준성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섭니다.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쓴 김 씨는 양팔을 잡은 수사관들에 이끌린 채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검찰 송치 앞두고 따로 하실 말씀입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김 씨는 오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지난 9일 사고를 내고 달아난 지 22일 만입니다. 김 씨는 한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는 모습이었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한 칸씩 천천히 걸어갑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전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만취 상태를 입증하는 증거로 보고 있는데 김 씨 측은 평소 걸음걸이가 그렇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가장 쟁점이 됐던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동석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에서 0.08% 사이였을 것으로 본 겁니다. 운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은 김 씨가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켰다고 보고 범인 도피교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도 김 씨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부산의 한 마트에서 휴대용 부탄가스 수백 개가 연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차량 10여 대가 불타고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우심결에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무언가 터지는 소리도 연이어 들립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도 불길에 휩싸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마트 주차장 공터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37분쯤. 불은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쌓아 놓은 곳에서 시작돼 금세 주차장까지 번졌습니다. 계속 폭죽 터지듯이 뭐가 날아오고 보니까 이제 이 부탄가스 용기가 날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지속된 상태가 한 3분 정도 불이 크게 났다가 점점 불이 줄어든 상태에서 소방차가 와서 이제.
소방당국은 인원 70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10여 대가 전소되고 마트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불이 꺼진 자리엔 터진 휴대용 부탄가스 수백 개가 나뒹굴며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폭발음과 강한 불길에 80건이 넘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담뱃불로 인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불이 나기 10분 전쯤 4명이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뿌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담배꽁초에 의해서 불이 난 건지 뭔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경찰은 또 마트에서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공터에 불법 적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혼잡한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남성. 피해자가 돌아보자 다른 곳을 가리키며 목격자 행세를 합니다. 절도 전과 19범의 대담한 범행.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잡한 지하철역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여성. 그 뒤를 마스크를 쓴 남성이 바짝 다가갑니다. 손에 든 검은 비닐로 가방 입구를 가리더니 다른 한 손을 여성의 가방 입구로 가져갑니다. 범행을 눈치챈 피해자가 화들짝 놀라며 뒤돌아보자 반대 방향을 손으로 가리키고 여성을 도와주는 양 뒤따라 달립니다. 지난달 21일 낮 12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범인은 절도 전과 19범의 50대 남성. 남성은 여성의 가방 입구가 열려있는 걸 발견하고 환승 구간을 뒤따라간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주었다고 거짓말하며 지갑 속 피해 여성의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 경찰 신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원에 이전 것이죠? 네. 잡았어요? 아니요, 여기 도난 신고하고 경찰서에 와 있거든요. 네. 아니 아까 그 사람은 열차 타는 거 보고 같이 탔거든요.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훔치고 왔어요 그냥. 그리고는 일주일 뒤 태연하게 또다시 지하철 열차 안에서 소매치기를 했습니다. 남성의 2차례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60만 원. 2주 뒤 CCTV 영상을 토대로 남성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차량을 빼달라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서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 사건 1년 만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립니다. 여성이 저항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합니다. 쓰러진 여성에게 침을 뱉기도 합니다. 남성은 전직 보디빌더인 30대 A씨. 피해 여성 차량 앞에 주차했다 여성이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폭행당한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억 원을 공탁하고 지인들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A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됐던 A씨 아내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시 임신한 상태여서 조사받기 어려운 것으로 봤지만 출산을 한 만큼 더 미룰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1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무단횡단으로 도로를 건너는 한 중년 남성. 어딘가 불편한 듯 한 손은 머리를, 한 손은 배에 갖다 댄 채 빠르게 걸어갑니다. 바로 옆 다른 골목에선 겉옷을 벗어 머리를 가린 채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한 50대 여성은 물론 함께 있던 여성의 딸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끈 채 택시와 버스를 수차례 갈아타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지만 도주 13시간 만인 오늘 아침 범행 현장과 7km 떨어진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하천으로 뛰어내리셨고 남성 경찰분이 그분을 이제 따라가려고 내려가셨고 이제 여자 경찰분은 그분이 뛰는 하천 방향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경찰에 쫓기던 피의자는 이곳 하천까지 내려와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압송된 남성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 저지르신 건가요? 흉기는 미리 좀 준비하신 건가요? 경찰은 남성이 여성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경복궁 낙서 테러의 배후 일명 이 팀장이죠. 강모 씨가 경찰서에서 도주를 계획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주할 틈을 노리다가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최소 12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달아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복궁 낙서 사건의 배후 이 팀장 강모 씨. 4일 전 강 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담을 넘어 달아났다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강 씨의 도주는 계획적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호시탐탐 도주할 틈을 노리다 경찰 수사관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조사받던 중 최소 12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달아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강 씨는 갈 곳이 없어 막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낙서시킬 이유 뭡니까?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나요? 강 씨는 지난해 12월 17살 임무군 등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했습니다. 임군이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장에 낙서를 하던 날 새벽, 흰색 벤츠 승용차를 타고 옆을 지나가며 낙서를 감시하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숭례문과 세종대왕상에도 낙서를 계획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강 씨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매출을 올리기 위해 낙서를 계획했고 지난해 10월부터 2억 5천만 원을 벌어들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황당한 보행로 때문에 고생입니다. 넓지도 않은 보도가 위아래 둘로 나뉘어져 있죠. 수십 미터나 돌아서 그래서 다녀야 하는데 대체 이런 길을 누가 왜 낸 걸까요? 배영진 기자입니다. 1,300여 세대가 들어선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마치고 지난해 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보행로가 웬일인지 한쪽이 푹 꺼져 있습니다.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재봤습니다. 60cm 차이가 납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괜히 이사했다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너무 편해요. 인도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인도를 처음 봤어요. 넘어져 다칠 위험이 커지자 일대엔 안전펜스를 둘러놨습니다. 현재 이 일대를 막으면서 버스 정류장을 가려해도 수십 미터를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돌아서 와야 되니까 숨 막힐 거 있지 모르겠고.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 쪽 보도를 먼저 완성한 뒤 차도 쪽 보도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양측 보도를 설계한 업체가 다르다 보니 설계 오류가 난 겁니다. 관할구청은 뒤늦게 파악해 점검에 나섰지만 이미 공사는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이제 기계가족 건설사랑 통행로 건설사가 따로 있는데 두 개가 이제 소통이 좀 덜 돼가지고 그때 미처 발견 못하신 거네 그러면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행로를 계단으로 잇는 방법이 추진 중이지만 도로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만큼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주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작년 여름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 미호 강변에 낮게 쌓은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14명을 숨지게 했죠. 자, 부실공사 책임이 있는 현장 소장에게 오늘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사는
양형 기준 때문에 중형을 내릴 수가 없었다면서 무기력함까지 토로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지하차도에 물이 빠르게 들이찹니다. 물살에 휘말린 차량들이 뒤엉킵니다. 지하차도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들이 갇혀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모습입니다.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진 게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규정보다 낮게 쌓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세우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소장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B씨에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최대 형량입니다. 재판 내내 책임을 회피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기준과 방법을 무시하고 급조한 임시제방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라고 질타했습니다. 최소 징역 15년을 선고해야 하지만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B씨 역시 징역 12년을 선고하려 했지만 역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이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유가족들도 어느 정도 위로는 좀 된 것 같습니다. 참사 전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14명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성추문을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했다는 재판에서 이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11월 대선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선 가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법정에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정이 한껏 굳어 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34개 혐의 모두 유죄, 배심원 12명 만장일치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 배우가 성추문을 폭로하려 하자 우리 돈 1억 7천만 원을 건네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This was a rigged, disgraceful trial. The real verdict is going to be November 5th by the people. 유죄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미국 헌법상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습니다. 출마 자격 제한 요건에 범죄 기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는 7월 11일 선고재판에서 결정될 형량입니다. 만약 수감될 경우 선거운동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대 징역 4년까지 예상되는 가운데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수감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기회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보도가 될 때마다 사실 평균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선거운동 자금을 더 많이 모으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 측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이 총을 쏴대면서 일가족이 탄 차량을 강탈해 갑니다. 이 CCTV 영상 보시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은데요. 정현주 기자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에서 한낮에 총소리가 울립니다. 집 앞 주차된 차에서 내리던 사람들은 총소리의 순간 몸을 숨깁니다. 지난 24일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차량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주택가 도로 건너편에서 총을 들고 유유히 나타나 작별 인사를 하는 가족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먼저 내린 가족들은 총격을 피해 겨우 몸을 숨겼지만 뒷좌석엔 아이들이 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Like my oldest granddaughter that's in the back seat, she's looking at me saying, "Mimi, like help me, like get me. I'm scared." 차 안에 있던 가족들은 범인을 피해 황급히 차에서 내렸고 뒷좌석 문을 열고 아이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차 키를 내놓으라고 소리치던 범인들은 가족들이 바닥에 던진 열쇠를 주운 뒤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shock still. I'm not sleeping. My oldest son, his anxiety is like through the roof. He's even scared. My daughter, she has shock. 경찰은 사건 발생 40분 후 피해 차량을 발견했다며 용의자 2명을 계속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네, 인도 산악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45m 협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버스는 60명의 순례자들을 태우고 힌두교 사원으로 가던 중이었는데요.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가파른 계곡 아래에 흰색 버스가 처박혀 있습니다. 버스 앞부분은 심하게 찌그러졌고 버스 내부 좌석도 떨어져 뒤엉켰습니다. 주변에는 버스 잔해와 탑승객들 것으로 보이는 짐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긴 줄에 의지해 구조에 나섰고 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현재 시각 어제 인도 북부 잠무 지역에서 산악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미끄러져 45m 협곡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यहाँ से एक गाड़ी आई थी मारुति वाले उस पर कट नहीं पाया उसने डायरेक्ट इसमें कुदा दी हाँ मैं गेट पे खड़ा हुआ था तो मैं यूं कूद के और फिर रखते हुए नीचे चला गया था. 당시 이 버스는 힌두교 순례자 60명을 태우고 잠무에 있는 힌두교 사원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2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वहाँ पे जब रेस्क्यू करने लगे तो अनफॉर्चुनेटली वहाँ पर जो है 22 लोग जो हैं वो डेथ थे तो बच्चे भी हैं इसमें लेडीज भी है. 탑승객 35명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버스의 기어 변경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대만 타이베이 한 야시장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CEO와 대만 TSMC의 창업자가 화기애애한 식사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중국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이솔 기자입니다. 대만의 8대 야시장 중 하나인 닝샤 야시장의 한 식당입니다. 커다란 테이블에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 식사를 즐깁니다. 팔짱을 낀 인물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로 시가총액 세계 3위를 달리는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 그 옆에 앉은 백발의 남성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창업주 모리스 창입니다. 젠슨 황 CEO가 모리스 창 창업자 등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만찬을 한 뒤 야시장을 깜짝 방문한 건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두 사람의 만남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Every dish was amazing. This is a great restaurant, you guys. 대만의 현지 매체들은 90평생 야시장을 방문한 적 없는 모리스 창이 젠슨 황의 야시장 방문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며 TSMC와 엔비디아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의 모든 AI 칩을 독점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타이난 출신인 젠슨 황은 다음 달 4일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과도 만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여야 대표단이 대만을 방문한 데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도 밀착하며 중국에 대항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어느 날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와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 부영그룹이 약속했던 저출산 대책 현실이 됐습니다.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직원 66명이 7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통장으로 입금된 1억 원. 부영그룹 직원이 받은 출산 장려금입니다. 2021년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도 소급 적용해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자녀를 낳은 66명의 직원에게 70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좋은 일이다 보니까 물론 애사심도 커지고요. 애기 옷들도 한 번씩 사주고 유모차나 이런 것들도 바꿔주고 부모님들한테도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부모 통장 이용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키로 해 최대 3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 문제도 피하게 됐습니다. 20년 후에 국가안전보장을 많이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해결되면 국가 몇 분의 몇이라도 하니까. 올해 출산 장려금을 받은 최연소 직원은 27살 여직원.
30대 44명, 40대 20명, 50대 직원도 있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받고 나서 바로 퇴사해도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슬하에 3남 1녀를 둔 이중근 회장이 퇴사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영그룹은 올해 출산 예정 직원을 30명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급식업계 2위 아워홈의 주인이 또 바뀝니다. 7년간 이어져온 남매 전쟁에서 킴에는 늘 장녀였는데요. 그녀의 세 번째 변심의 경영권이 막내에서 장남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아워홈 구지은 부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이 장녀 구미연 씨와 연대해 막내 동생을 밀어낸 겁니다. 남매 간 갈등은 2017년부터 시작해 7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장녀 구미연 씨의 변심 때문인데 2017년엔 오빠 편을 들었다가 2021년엔 막내 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이 보복운전으로 기소되면서입니다. 이번에 다시 오빠 편에 선 건데 배당금이 줄자 세 번째 변심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워홈은 네 남매가 주식의 98% 이상을 보유해 어떻게 연대하느냐에 따라 다툼이 벌어집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선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장남 구재무 씨를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면서 장녀 구미연 씨 부부까지 3명, 이사회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경영 경험이 없는 장녀가 아워홈 대표도 하겠다고 나서자 직원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영에 전혀 무지한 구미연, 이영렬 부부는 이사직 수용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장남, 장녀가 경영권을 차지했지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2021년 세 자매가 의결권을 통일하기로 한 주주 간 계약 때문입니다. 장녀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번까지 2차례 어긴 셈이라 두 동생에게 줄 위약금이 최대 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지리산 등산로에 최근 반달 가슴곰이 나타났습니다. 야생에서 생활 중인 89마리 가운데 위치 추적이 안 되는 곰이 56마리입니다. 자세한 소식 정성원 기자가 전합니다. 반달 가슴곰 한 마리가 숲속에서 등산로 데크 위로 올라옵니다. 잠시 등산로를 따라 걷더니 갑자기 뛰어 반대편 숲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23일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이 반달 가슴곰과 마주친 뒤 놀랐다며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에 서식하는 반달 가슴곰은 모두 89마리. 지난 2004년 반달 가슴곰 복원을 시작하면서 야생으로 방사한 반달 가슴곰이 번식하며 개체 수가 늘어난 겁니다. 방사한 개체에는 GPS 추적기를 달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에서 번식해 태어난 39마리와 GPS 추적기 배터리가 방전된 17마리 등 56마리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발신기를 미부착했거나 아니면 미수신된 개체는 무인센서 카메라나 유전자원으로 개체 식별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반달 가슴곰 532가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반달 가슴곰은 민가로 내려와 벌통을 부수고 농작물을 망가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개체 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탁 트인 파란 하늘 아래 쏟아지는 볕, 더위까지 더해진 전형적인 여름입니다. 제 뒤로 시원한 폭포의 물줄기가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는데요. 당분간도 이렇게 덥겠고요. 이번 주말의 키워드는 바로 비와 바람입니다. 먼저 내일 새벽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돼 중부 전반과 경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밤에 그치겠지만 강원과 경북은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영서와 경북에는 비가 최대 20mm, 수도권에는 5mm 안팎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강한 북서풍도 불어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속 15m 이상 강하겠습니다. 날아오는 시설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서울의 최고 기온 26도 등 더위는 이어집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꺾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26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22대 국회 첫날 여당 워크숍에 참석한 대통령, 스트레스 풀리고 기분이 좋다며 맥주 따라주고 특유의 어퍼커트했습니다. 지나간 건 다 잊자면서요. 여당 의원들은 똘똘 뭉치자며 대통령을 연호했고요. 108석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며 자축하던데 국민의 선택을 왜 받지 못했는지 성찰과 쇄신은 없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귀 닫고 정신 승리.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